간지의 오행 배치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뭐냐면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를 이렇게 배치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주 천간 10글자나 지지 12개의 글자는 하나의 순환 사이클을 이룬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장 짧은 사이클이 1일 단위고 조금 긴 사이클이 1년 단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간 10글자가 갑부터 개까지 쭉 지나면서 1년이 지난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지 12글자가 한 칸 한 칸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고 12달이 지나면 1년이 지난다. 이렇게 하나의 1년이라는 순환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갑과 을과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라고 하는 10개의 글자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년을 지난다고 하면 1년은 뭘로 나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계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년을 갖다가 1년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서 이 가운데 있는 계절은 여름이 굉장히 뜨거워서 삼복더위가 되면요. 그건 여름이라고 하기엔 너무 덥고 또 하나의 계절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생산성을 갖기 때문에 옛날 중국 책에서는요. 긴 여름 한문으로는 긴 장자에 여름 하자를 써서 장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1년이라는 것은요. 봄, 여름, 장하, 가을, 겨울이 한 바퀴 도는 걸 1년이라고 했을 때 봄 기운에 해당되는 것을 초봄과 중춘, 그러니까 이른 봄과 늦은 봄, 또 이른 여름과 초여름과 완전히 본격한 여름, 그리고 장하의 기운을 두 개로 나누고요. 가을의 초가을, 그리고 본격적인 가을, 초겨울과 늦겨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눠봅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눈 거를 오행이라고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행은 다시 1년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여기서도 항상 음양과 오행을 갖다가 한 번 더 교차시키면 세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을 교차시키면 육친이 나온다고 아까 설명했듯이 같은 봄 기운이라도 양의 기운이 있고 음의 기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앞에 나온 놈을 이렇게 세분하다 보면 여기가 양의 기운, 음의 기운, 양의 기운, 음의 기운, 양의 기운, 음의 기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 지난번 여러 가지 표 중에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조금 더 세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가속도의 법칙으로요. 근데 거기까지 나가면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안 나갈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천간을 봄, 여름, 긴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 봄도 양과 음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럼 얘를 갖다가 오행으로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를 보자는 겁니다. 그럼 얘는 목이 됩니다. 봄은요, 목이 되고요. 여름은 화가 되고, 긴 여름은 토가 됩니다. 가을은 금이 되고요. 겨울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갑이라는 것은 목의 플러스 기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을은요 목의 마이너스 기운이 되겠죠. 병은요 목의 화의 플러스 기운, 정은
화의 마이너스 기운, 무는 토의 플러스 기운, 기는 토의 마이너스 기운.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은 기운 속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시라면요. 다시 말하면 경 그러면 금의 플러스 기운, 임 수의 플러스 기운, 정 화의 마이너스 기운이라고 고유의 음양, 오행과 음양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간에 대해서 붙여놓은 거고요. 지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목화, 토, 금, 수로 나뉘면서, 그러니까 봄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지는 봄에 해당되는 게 인과 묘가 되고요. 여름에 해당되는 거 사, 오가 됩니다. 가을에 해당되는 거 신, 유가 되고요. 겨울에 해당되는 게 해와 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머지 진, 여기 진, 미, 술, 축 얘는 토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조금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묘는 봄에 해당되는구나. 그 중에서도 이걸 쫙 나눠서 이쪽에 있는 것이 플러스 기운, 이쪽에 있는 걸 마이너스 기운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육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을 처음으로 여는 거, 인과 인은요, 봄이라는 계절을 처음으로 여는 힘이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로 놓는 겁니다. 여기는 이걸 이어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놓는 거고요. 여름을 처음으로 여는 건 사지, 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에 의하면 사, 오, 미였고 순서에 의하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걸 육친으로 분화하기 위해서 음양을 매기는 지금 방법에서는요. 얘가 계절을 처음으로 여는 힘, 얘가 4가 플러스가 되고 5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여기서 해와 자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음양을 쓰는 거는 쓸 때는 자가 양이고 축이 해가 음이 되는데 이렇게 육친을 분화하기 위한 것들은 계절을 여는 힘이 얘의 인신사회는 전부 다 양의 기운을 갖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는 양의 기운을 보는 겁니다. 오행 배치도를 놓을 때는요. 오행 배치도를 뭐 때문에 놓는다? 육친을 분화하기 위한 겁니다. 육친과 십성을 분화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목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인과 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에 해당되는 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 목에 플러스에 해당되는 건 요거 자입니다. 이렇게 인이 되겠죠. 그리고 목에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게 이 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에 플러스가 되는 게 사지요. 그리고 저 화에 이게 지금 목이고 화고 이게 금이고 수가 됩니다. 화에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게 오고요. 금에 플러스가 되는 게 신입니다. 금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유고요. 그리고 수에 플러스가 되는 게 해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건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진술충미 중에서 그 지장간의 본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장간의 본기를요. 그러니까 지장간이 지는요, 을, 개, 무가 지장간이고 술은 신정무가 지장간입니다. 축은요, 개, 신, 기가 지장간이고요. 얘는 정, 을, 기가 지장간입니다. 여기서 지장간을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학습이 좀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지장간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걸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얘를 중기라고 하고요. 지장간도 얘를 마지막에 있는 글자를 본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진술충미 4개의 글자를 음이나 양으로 나눌 때는요. 지장간의 본기를 보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본기인 무가 이 둘은 플러스고 이 둘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봄에서 토의 플러스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진과 술이 되는 거예요. 진과 술. 그리고 마이너스 기에 해당되는 게 축과 미가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목화토금수에 갖다가 배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오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놓는데, 자, 이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중에서 이렇게 나누는 건 위는 천간을 표시를 했고 아래는 지지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천간 10글자는요, 이렇게 위와 이렇게 세로 이렇게 구분한 것을 위와 아래를 구분하고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것은 여기는 플러스를 이렇게 놓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십자가로 놓는다면 이 좌측에는 간에 플러스가 되겠고 여기는 간에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여기는 지에 플러스가 되겠고 여기는 지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 그림을 여기다 그대로 배치를 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목이 여기 들어가 있죠. 목이. 요 목을 갖다가 그대로 배치하면 갑, 을, 인, 묘라는 배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사주를 봤을 때 사주 중에서 갑이라는 게 나와 있으면 요 위치에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묘라는 게 나와 있으면 요 위치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는 글자 24개의 글자가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 화라는 걸 보겠습니다. 화는요. 천간이 위에 천간은 병정인데 여기 병이 플러스 정이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병과 정이 들어갈 것이고요. 지지는 4, 5니까 밑에 4와 5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화고요. 목이고 토를 볼게요. 토는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진과 술이 왼쪽에 들어갈 것이고 축이 오른쪽이 축과 미가 들어가고 왼쪽 위는 무가 여기 들어가겠죠. 기는 여기 들어갑니다. 같은 논리로 경, 신, 신유, 임, 계, 해, 자 이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요. 23페이지 표 5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여러분이 좀 숙달을 좀 거쳐서 저 그림을 좀 어떻게 빨리빨리 배치하는 방법을 머릿속에 좀 익히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이 그림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주를 접근할 것인가, 실전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28페이지 예제 1을 가지고 이거 갖다가 오행 배치를 갖다가 그리고 이 오행 배치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28페이지의 그 예제 사주를 보면요.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계묘계해 그리고 정유 요런 사주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먼저 오행 배치도에 배치를 해보자는 겁니다. 사주를 해석할 때는요. 그러면 오행 배치도에 배치를 해보면 이 그림은 항상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가운데 목, 화, 토, 금, 수가 있고요. 자, 일간부터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일간은 똑같이 치겠습니다. 정. 똑같이 치고, 그 다음에 연, 월, 일, 연월 시적으로 천간부터 배치를 할게요. 연은 개각이 들어가 있죠. 또 개는 여기 똑같은 자리에 하니까 이게 점을 찍어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은 요 자리에 들어가 있죠. 정. 그 다음에 묘. 여기서 연, 월, 일, 시 순서로 집어넣습니다. 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해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유 자리는 여기, 미 자리는 여기입니다. 자, 요거는요. 실제로 여러분이 몇 번만 해보면
바로 요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주 상담하는 감명지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걸 보자마자 이렇게 배치만 제가 손으로 하고 그 형식은 인쇄를 좀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면 실제로 여러분이 하다 보면 1분도 안 걸립니다. 자, 그러면 얘를 놓고 이 동그랗게 게 일간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일단은 눈으로 보는 거 하는데 눈으로 보는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먼저 목화 토금, 그러니까 요렇게 나눈다 보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목에 해당되는 글자는 한 글자가 있고요, 화에 해당되는 글자가 두 글자, 토에 해당되는 게 한 글자, 금에 해당되는 게 한 글자, 수에 해당되는 게 세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목화 토금수 중에서 빈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 눈에 알 수 있죠. 이거 갖다가 그 빈 곳이 하나도 없는 걸 오행이 잘 흐른다, 잘 흘러간다 해서 주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막힘이 없이 목화 토금수로 흘러간다. 그래서 오행이 잘 흐른다, 그렇게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거 보니까 약 15% 정도, 그러니까 모든 사주에 15% 내외가 다 오행이 채워져 있지요. 나머지 85%는요 하나나 두 개, 심지어는 세 개까지 빈 것도 많습니다. 사주 중에서요. 그러면 다른 데가 비어 있는 거랑 오행주류랑 차이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그러니까 실크로드라고 하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혹시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히말라야에서 막 산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마을 사람들이 막 여기 그 간도 같은 거 정말 목숨 걸고 지나가는 간도를 지나갖고 산을 몇 개 지나서 한 20일 동안 야크를 몰고 짐을 잔뜩 싣고 와서 여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역을 합니다. 교역을 할 때 이 사람은 소금을 갖다 주고요. 이 사람은 야크에 젖을 짠 뭐 치즈 같은 걸 갖다가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즈를 갖다 이 사람한테 주고 여기서 이 마을에서 20일 동안 와서 소금하고 바꿔서 다시 20일 동안을 같이 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 오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또는 중국의 실크로드라 해갖고 중국과 서역 간의 어떤 그 잔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정말 천길 낭떨어진데 1m도 안 되는 길 갖다 산중대에 파놓고 길을 내놓고 거기 갖다가 움직였던 기록이 움직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실크로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갈 때, 이 길을 갈 때 목숨을 걸고 갑니다. 왜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야크를 갖다 몰고 와서 치즈를 몰고 온 사람이 여기서 한 반나절 동안 이거 소금하고 바꿔주면 이 사람은 자기 일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시 20일 동안 또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목숨을 이 마을 사람들 부담을 해야 되고요. 위험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야크를 길러서 치즈를 만들 수 있지만 소금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주는 질 좋은 그 치즈랑 바꿀 수가 있으니 굳이 야크 생산을 안 하고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소금만 생산하면 됩니다.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행주류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주에 두 개나 세 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는 소금이라는 꼭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주에 빈 곳이 한 개나 두 개가 있으면 여기가 지금 내가 태어난 세상입니다. 내가 태어난 세상에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할 수가 없으니 이 바깥의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깥의 세상이 이렇게 목숨 걸고 20일 나가야 되고 20일 왔다 되고 때는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오행이 다 갖춰진 오행주류 사람들은 이 마을 소금을 갖다가 앉아서 소금을 바꿔주는 사람처럼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는 소금도 있고 약효도 있고 물도 있고 땔감도 있으니 굳이 멀리 나가서 목숨 걸고 새로운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러니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행주류인 사람들은요, 모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를 할 때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오행이 몰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개가 오행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구할 수 없으니 과감한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나는 조그만 노력으로도 웬만한 걸 얻을 수 있으니 내가 그렇게 목숨 걸 만큼 위험한 모험을 하지 않아도 나는 얻는 거 얻을 수 있으니 그 짓은 안 한다. 그러니 모험을 하지 않는다니까 하이 리스크를 갖다 안 하니 하이 리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주의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평평합니다. 이렇게 평온합니다. 삶에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근데 오행이 한 2개쯤 없더라 3개쯤 없으면 내 평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크기가요. 그러니까 잘 될 때와 못 될 때의 편차가 몹시 큰 사람들은 오행이 1개, 2개 또는 3개가 없는 사람일수록 커지고, 오행이 다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은 이렇게 잘 될 때와 잘 안 될 때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으니 옛날 사람들은 좀 평탄하게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많았고 질병도 많았고 재앙도 많다 보니까 한평생 나아서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은요, 야, 인생 뭐 별거 있니? 크게 나쁘지도 않고 크게 좋지도 않으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탄하게 순탄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주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 그 이름이 오행주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오행주류는요, 일간이 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행이 5개가 다 뭉쳐 있으면, 다 골고루 퍼져 있으면 이 이론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사주를 해석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요, 어떤 그 커다란 투자나 일생일대의 어떤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안 하게 됩니다. 하라고도 싫어합니다. 실패해도 큰 위험이 없는 것. 내가 성공해도 내 신분을 바꿀 만큼 큰 성공이 아닌 것. 그런 것들 중에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자체가요. 야, 그런 성향이 있구나. 먼저 요거 갖다가 이렇게 배치하면 한눈에 그 오행주라는 걸 알 수 있죠. 또는 없으면 없다는 거, 있으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요, 두 번째로 볼 게 이렇게 해놓고 글자 수를 보는 겁니다. 글자 수가 많은 거는 장점이 되고요, 작은 거는 단점이 됩니다. 없는 글자가 있습니다. 얘는요, 어떻게 보면 기대치를 몹시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 글자 수가 많은 걸 장점으로 놓고 여기서 직업을 찾으면 직업적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장점을 쓰니까요. 글자 수가 작은 건 단점인데요, 얘를 직업으로 삼는다면 또 성공 확률이 좀 작아지겠죠. 글자가 없는 걸 갖다가 내가 직업으로 산다면 실패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난 직업을 뭘로 삼는 게 좋은지를 갖다가 항상 모든 나이대가 사람이 고민을 하는데, 글자가 강한 것, 그러니까 사주에서 글자가 강한 것, 또 하나는 대운에 의해서 강해지는 글자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그러니까 어느 책이든 어떻게 보면 고전을 거꾸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고전을 거꾸로 해석한다는 것은 고전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방법입니다. 고전에서는요, 단점을 보완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단점 보완할 시간이 없으니 장점을 계속 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 방법은요. 자, 이거 갖다가 그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다 쓸게요. 자, 고전에서는요, 고전이라면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적천수가 고전 중에 속하지요. 또 자평, 진전도 속할 것이고요. 뭐 궁통보감도 속할 겁니다. 그다음에 삼명통에도 속할 거고요. 뭐 오행대부터 시작해서 뭐 자평 다른 것들은 이제 고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여기서 지금 그 논리 중에 가장 핵을 갖다 주로 많이 따르는 게 그 격국 이론을 갖다가 많이 따르면서 여기에 용신 이론을 따라서 격용설, 즉 격국 용신설이라는 것으로 사주를 보는 관법이 여기서는 상당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사주를 보는 관법입니다. 그래서 이 용신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용신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명확하면 그 놈을 돕는 쪽에서는 내가 모든 게 좋아지고, 그것이 불리해지는 시기에는 내 모든 것이 안 좋아진다고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몇 가지 문제점을 좀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서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썼는데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서는요, 그러니까 현대와 다른 부분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라는 게 있었고요. 그 왕조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분사회였죠. 그러니까 양반과 쌍놈이 있고 귀족도 있고 평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사농공 상이라면서 계급 사회가 있었습니다. 천민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남녀 차별이 몹시도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또 이 신분 사회나 왕조를 갖다가 흔들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반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역적으로 보았죠. 그러니까 가령 신분이 사가 제일 높고, 그러니까 왕이 제일 높겠죠. 왕권이 사, 농문이 있고, 그다음에 공이 있고 상인이 있는데, 상인은 거의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인데, 노비가 능력이 좋아서 과거를 갖다가 시험 받고 굉장히 우수한선으로 붙었다. 이건 축복이 받는 게 아니라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노비 신분의 과거를 볼 수 없는데, 네가 과거를 시험을 보고 그것도 합격을 해버렸으니 과거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농락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너는 천하의 반역이다. 그래서 능지처참을 하거나 3대를 다 반역죄로 다스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보다 능력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고려와 조선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있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잘못하면 삼족이 명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들었고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숨기고 자꾸 단점을 보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속담이 모난돌이 정받는다. 그러니까 넌 튀지 말아라. 남들이 아니라 하면 대충 아니라 하고 대세를 따라가면 중간은 간다. 남들이 아니라 갈 때 네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너 죽어. 이걸 가르치는 게 모난들이 정맞는다. 중간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이 속담입니다. 이건 왜 했냐? 생존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또는 모난돌에 정맞는다 이것들이 횡행하던 시절에는요 내가 장점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잘할 수 있는 것은 단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주에서요 이 사람의 장점은 글자가 많은 이 수가 장점입니다. 근데 이 장점을 자꾸 살리면 너무 눈에 띄게 되고 다른 사람 눈에 띄게 되니까 이 시대는 곤란했어. 그러니 얘를 갖다 살리지 말고 글자 수가 작은 얘나 얘를 더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라라고 사주를 봐줬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는요. 지금 현대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직업에 관계없이 그 어떠한 직업이든 간에 직업에서 상위 5%안만 들어가면 최소한 억대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직업에 따라 소득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60년대는 변호사의 소득이 그 어떤 가게를 하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고 대접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를 보니까 같은 변호사라도 어떤 변호사는 그 1년에 3천을 벌었던데 어떤 사람은 30억을 벌었더라. 그러니까 이 차이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같은 변호사 내에서. 가게나 장사를 하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0만 원도 못 번다면 어떤 사람은 뭐 30억을 갖다 버는 사람도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예전에는 직업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익이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직업 내에서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날 만큼 같은 직업이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수입이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있다고 쳐보십시오. 축구 선수의 연봉도 프로 축구의 기준입니다. 3천만 원부터 300억까지 있습니다. 1000배 정도 넘게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 나는 이게 뭐냐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 어떠한 변호사 어떠한 직업이든 상위 5% 정도에 들어가면 현재 말로 수입으로 최소한 억대 이상 정말 잘 사는 사람들에 속해 듣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뭐냐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직업을 삼았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수라는 것을 장점을 사용해서 극대화시킨다면 이 사람은 자기 직업에서 최고 경지에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글자 수가 작은 것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얘를 갖다 직업으로 삼는다면 중간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요 어떤 운이 와도 야 성공했다는 느낌을 못 갖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얘에 대한 생각들을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주와 대운을 이제 좀 잠깐 볼게요. 여기서 자기 삶의 평균이 여기 있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보통 대운의 주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20년 단위로 좋은 시간과 안 좋은 시간을 이렇게 겪게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20년 차이, 이게 20년 차이인데요. 여기는 뭔가 플러스 알파의 시기, 여기 마이너스 베타의 시기, 플러스 감마의 시기 이렇게 얻게 되는데, 내가 잘 나가는 20년 동안 더 잘 나가고 못 나가는 20년 동안 좀 손을 덜 본다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게 합니다. 이런 삶을요. 이 사람은요, 요 사람보다 같은 사람인데 파란색은요, 몇십 년, 60년을 살아도 그렇게 난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대체로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똑같은 이 사람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빨간색에 산다면
나는 잘 나갈 때도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못 살 때는 그냥 신용불량까지 해갖고 내 인생은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같은 사주인데 검은색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파란색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 팔자에서 강한 것을 활용한 직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은요, 내 팔자에서 없는 것을 또는 약한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요 까만색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내 팔자 자체가 강한 것도 별로 없고 약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죽도 밥도 아닌 모습이죠. 그러니까 크게 잘 되지도 않고 크게 손실도 안 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주를 보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는요, 이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주를 보면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장점을 활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좋아지냐를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언제 좋아지냐가 묻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면 좋아지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주를 볼 때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집 같은 거 할부금 빌린 거 돈 좀 내고 자녀들 교육시키다 보면 맨날 한 달에 50만원씩 60만원씩 적자가 나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나는 언제쯤 돈을 법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안 되겠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겠죠. 씀씀이를 확 줄이거나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릇이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릇이라면 규모를 씀씀이를 줄이는 쪽으로 얘기를 해줘야 플러스로 적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이 좋은 시기와 안 좋은 시기로 구분되어 있으니 지금은 안 좋은 시기인데 몇 년 있으면 좋아지는 시기로 간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또는 지금은 이 구간에 있지만 2, 3년 있으면 이 안 좋은 게 들어가니 지금 있는 것을 빨리 축소하고 가장 내실을 기한적으로 바꿔라라고 제시를 하는 것도 이 그림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내 사주에서 장점을 이용하면 이 긍정적인 20년의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이 얻고 부정적인 기간에 조금밖에 잃지 않으니 지킨다는 겁니다. 다시 긍정의 시간이 오면 더 성공이 커지고, 반대로 내가 내 사주에서 타고난 단점을 직업을 쓸 때 한평생이 지나도록 한 번도 등 피고 산 날이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기서는 장점을 살려서 직업으로 가져가라는 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강점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자가 많은 게 장점입니다. 자, 글자가 많은지 작은지를 갖다 알아보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글자는요, 그러니까 8개, 팔자 8가지죠. 8가지를 갖다가 목화 토금수란 5개의 기운으로 나누면 평균은 1.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보다 작은 건 0과 1이 되겠죠. 많은 건 2와 3과 4와 5와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그러니까 글자가 없는 거를 직업으로 삼는 거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얘는 실패를 갖다가 예약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갖다가 이제 들어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글자가 1개짜리 있는 것, 얘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대운이 도울 때, 그러니까 원래는 글자가 1개라서 약하지만 대운이 오면 1개짜리가 마치 글자 2개짜리나 3개짜리 힘을 발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2개나 3개 정도를 보고 얘를 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운이 끝나면 얘를 못 쓰니까 직업을 바꾸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내가 팔자에 글자가 2개짜리는요, 얘는 장점입니다.
그 얘는 가장 적극적으로 직업으로 쓰라는 겁니다. 3개, 4개, 5개 뭉쳐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요, 장점도 큽니다만 단점 역시 크게 됩니다. 그러니 단점을 알고 장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단점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고 그걸 약간의 그 누를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한 상태에서 이 글자의 장점을 쓴다면 성공 가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뭐가 되면 직업론이 나오는 거고요. 부부 인연에 대한 인연론이 나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직장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요.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치나 금전의 어떤 재테크나 직업이나 어떤 활용수단, 재테크수단도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글자 수가 2개짜리, 3개짜리 정도를 제일 장점이 많은 거니 그걸 갖다가 직업으로 삼는 게 좋겠구나. 또 하나, 얘는 글자가 2개, 2-3개짜리가 있는데 대운이 이 글자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는 각각의 케이스에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장점은 이 사주의 장점은 뭐가 되냐면요, 수가 되겠죠. 수가 많다는 것은 이 수를 살렸을 때 직업적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수는 뭐가 되냐면요, 이 사람한테는 2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수라는 특성과 저게 정일관한테는요, 관성이죠. 관. 근데 관인데 걔는 편관이 되고 해는 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유추는 안 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속성이라고 하면, 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쩍거리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공간입니다. 연구 공간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해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쓴다는 건요, 내 직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과 정관이, 여기는 편관이 있고 여기 정관이 있다는 것은 관이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보다 직장이 바뀌겠구나, 바뀐다는 걸 전제로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직장 중에서 이게 관과 인이 요게 지금 인성이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한때는 요걸 관인을 써서 높은 직장까지 올라가려면 조용한 가운데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얘는 속성을 해외나 외교 이런 쪽에서 또는 어떤 학문 쪽에서, 그러니까 교육 쪽에서 직장을 가질 때 요 기운이 만족되는 겁니다. 관인상생이라고 합니다. 이거 갖다가. 그래서 여기서는 관과 인을 써서, 관과 인을 써서 내가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승진하는 것, 이런 길을 따라서 해외나 외교관, 그러니까 해외 공간이나 외교관 쪽 또는 무역 쪽에서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고, 또는 수라는 속성 자체가 조용하고 연구적인 속성이 강하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서 대학 교수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 기운은 지금 시에 있습니다. 시에요. 그러니까 시에 있으니까 일찍 쓰지는 못한다는 거죠. 얘가. 근데 요 기운을 일찍 쓰려고 치면 젊었을 때 요 기운을 쓰는 것은 요식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고 학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또는 제조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에 있다고 해서, 이거 시에 있으니까 일찍 쓰지 못하는데 만약에 30대나 40대에 미를 쓴다는 것은 얘를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요식업을 하거나 학원 사업을 하거나 제조업을 하는 것, 이거는 실패하는 것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이 자체가 지금 유라는 글자 여기 지금 있죠. 얘는 편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의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편재를 갖다 일지에 깔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테크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테크는 뭐냐면
현재의 재테크는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투자처럼 한 번에 한 번에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전개가 좀 다른 방법인 거죠. 수익률이 좀 높은 것, 그런 쪽으로의 재테크 기능을 타고났으니, 이거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의미하는 와이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어떤 자기가 돈을 밀어주든 상태를 만들어주든, 와이프가 요걸 써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얘를 유통업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유통업으로 쓸 때는요, 기호식품 같은 거나 귀한 고급인 귀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고급 액세서리나 뭐 어떤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것들, 그러니까 백이나 핸드백이나 의류나 신발,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유통업으로도 얘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요 유라는 그 자체가 이 정일간한테는 천을 귀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들어서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요소를 갖다 사주 요소를 배운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적용해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첫 번째 단계로 오행 배치도를 쓰라는 겁니다. 오행 배치도요. 오행 배치도는 처음에 아까 얘를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했고요. 그건 어디 나와 있냐면 28페이지 표 5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나와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실제 사주를 놓고 오행 배치도에 배치를 한번 해봐라. 배치를 하면 한눈에 글자가 다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본 건 오행준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또 글자에 일간을 중심으로 자기 아래에 글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기회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판단해서 사업 쪽으로 기회가 되는지 살펴보고, 아래쪽에 글자가 없으면 단독으로 사업은 안 되니 만약에 한다면 동업을 하거나 배우자랑 동업을 하거나 지인과 동업을 하는 쪽을 생각해라 하고 웬만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글자가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쪽을 갖다 집중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살리는 직업이 좋은지를 갖다가 예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소한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직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글자가 많은 것에 대한 직업에 대한 어떤 생각은요, 반드시 성장 과정에서 하게 돼 있고요. 하고 싶었지만 못하게 된 직업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주에 나와 있으니 하고 싶은 것이고, 하고 싶으니 생각도 해봤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성장 과정에서의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보고 듣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실천에 옮기는지 옮기지 못하는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건 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요, 오행 배치도라는 걸 먼저 학습했고, 그거 갖다가 실전 사전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약 28페이지였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30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이 오행 배치도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실전 사주에서 한번 적용하는 방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